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페이지 제9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이라는 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 하고요. 추징을 당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 기간 안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이 아닌 예외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빙 서류라는 것을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이고, 다만 단서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전산으로 연계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원산 증명서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을 썼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원산지 증명서만 제출이 면제되는 것이고 증빙 서류 중에 나머지는 제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항에 가볼게요. 세관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해서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바로 전에 보셨던 전산 연계가 되어 있다더라도 세관에서 원산 증명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정한 그 사유가 있을 때를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건 옆에 보시면 시행령 제5조 4항에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2호에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 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산지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시 왼쪽에 보면은 이제 5항이 나옵니다.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했던 세액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경정 청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인 방식을 하게 됐을 때는 수입 신고할 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고 들어왔을 거고요. 사후에 한다는 거는 일단 수입할 당시에는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관세를 내고 나중에 경정 청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에 대한 처리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처리 기간은 저희 관세법과 동일하게 2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면 이제 그 경정하고 나서는 환급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7항에 보시면 관련된 규정들은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8조의 3항부터 6항까지라고 하는 것은 세관장의 경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정 청구와 경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46조부터 48조까지는 환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48조는 관세 환급 가산금을 말을 하는 것인데 FTA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도 환급 가산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시행령에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거랑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게 되는데 일단 제5조 1항에 보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신청서 말고도 원산지 증빙 서류와 경정 청구서라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항에 나와 있는 거는 유효 기간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앞서 봤던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기준 일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에 거셔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거는 수입신고일만 갖고 따졌었는데 여기서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도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된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거 있었잖아요. 저희 2항에 보면 추징을 당하는 경우라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수입한 시점하고 한참 뒤에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수입 신고를 할 당시에 적용받았던 거라 하더라도 나중에 추징이 됐을 때는 추가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수입 신고 일자가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 일자를 가지고 유효한 것인지를 따지는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6항을 볼게요. 수입자는 제1항 1호의 원산지 증빙 서류 중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조 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조 6항. 앞에 보시면 바로 그 원칙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반드시 원본을 내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협정에서 원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 등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 증빙서를 낼 때 반드시 원본을 내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장이 나오는데 3장이 저희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10조 볼게요. 원산지 증명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주체를 잘 보시면 좋겠어요. 1항에서는 수입자, 2항에서는 수출자 및 생산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지고 봤을 때 수입하는 사람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조 가서 보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발급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1항에 보면은 방식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 방식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하나는 기관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관하고 상공회의소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세관하고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자까지도 작성할 수 있다. 스스로 작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율 발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협정의 얘기인 거고, 그 중에서는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정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시행규칙 나와 있게 되는데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는 협정이 일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극히 예외적으로 수입자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서만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원산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상식을 벗어나는 거라 볼 수가 있거든요. 수입자는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이지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일단 그 물품의 원산지는 이걸 만든 사람 또는 물품을 파는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수입자는 구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판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 둘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였을 때 가능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실제로는 특수관계일 때만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입자가 그냥 스스로 작성해서 세관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관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적용해주고 바로 다음에 검증을 들어갑니다. 검증을 들어가서 원산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 추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 실무적으로도 원산지 검증을 할 때 1순위가 이거예요. 미국 적용할 때 수입자가 작성한 원산 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 적용한 게 있으면 1순위로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무를 할 때 수입자가 작성하는 경우라면은 일단 반려를 시키죠. 요거는 확실한 경우에만 발급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다시 요청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요. 11조 1항에 보면 발급 방식을 말하는데요. 1호는 기관 발급이고 2호는 자율 발급을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의 경우에 보시면은 기관 발급은 보통 이제 아시아 계열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기관 발급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중국, 뭐 인도, 아세안, 베트남 뭐 이런 데가 모두 기관 발급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 같은 경우는 나머지 모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유럽, 미국, 그다음에 뭐 중미, 북미, 남미 다 모두 해당이 됐거든요. 기타의 경우는 모두 자율로 보시면 되는데 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발급도 되고 자율도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호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발급도 되고 자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호주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관이 되고 저희가 발급하는 경우는 자율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주에서는 기관 자율 다 되는 거기 때문에 호주는 기관 발급 또는 자율 발급 모두가 인정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거만 가지고도 시험을 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발효된 FTA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발효라는 거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간단하게 FTA의 어떤 체결 과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FTA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먼저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협상을 먼저 합니다. 협상을 한다는 거는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거겠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협상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서로 합의가 되면 저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체결되었다 또는 타결되었다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고, 타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간에 어떤 합의가 됐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끔씩 기사를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FTA가 체결되었다, 타결되었다고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것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 비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대통령으로부터 내용을 동의를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FTA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약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어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이거를 허락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준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통령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국회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비준 요청이라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까지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로소 발효라는 것이 됩니다. 효과가 이때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씩 화주들이 요 기사를 보고 FTA 적용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아직 요게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까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최근 발효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적용되는 FTA를 말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입장이 이렇게 돼요. 기관 발급도 인정해주고 자율도 인정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CEP라고 하는 게 있어요. RCEP이라 부르는 것이 있고,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최초로 맺은 FTA가 됩니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RCEP라고 하는 것이 2022년도에 발효가 됐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2022년부터 FTA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RCEP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효된 건데, 얘네들은 기관 발급도 있고 자율 발급 형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거 빼고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아시아는 모두 기관 발급, 그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자율 발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와볼게요. 그 다음에 제2항으로 보겠습니다. 1항 1호에 따른 원산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율 발급 말고 기관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기관에서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급에 필요한 심사라는 이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하게 됐을 때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들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세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령들을 봤을 때는 수수료로 정하는 것들은 다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 볼게요. 관세청장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은 일단 관세청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여기를 말을 하는 것이고, 뭐 세관이든 상공회의소든 이 기관에 대해서는 관세청이 관리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관세청이 이 기관의 그 내용을 감독하는,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관세청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원산지 증명서 기재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시행령 제6조 여기 나오는데 요거 내용 중요합니다. 이랑 원산지 증명서라고 나오고요.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재 사항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내용들 1호 보겠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출자, 품명, 수량, 원산지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원산지 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협정관세 적용 신청도 마찬가지였던 건데요. 원산지 증명서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 정보가 있어야 돼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누군지 적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운송 정보라는 것을 적게 되어 있고, 그다음 그 밑에는 물품에 대한 정보 적는 게 있어요. 이게 포장이 몇 개인 건지, 수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뭐 중량,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가격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이런 거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쓴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재부령으로 정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적혀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필수 기재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2호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FTA라고 하는 것은 국제 간의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 원칙은 자기 언어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문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협정에 따라서는 자기 언어로 쓰는 것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그래서 위에 올라가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재사항과 기재 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말을 썼죠. 그러니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게 있으면 그에 따라가긴 하지만 밑에 나와 있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영문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호, 원산지 증명서에 서명하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하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서명을 뭐 때문에 요구하는 거냐면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원래 저희가 원산 증명서라고 하는 것들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원칙이기 때문에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제 기재 사항과 기재 방법에 대한 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유효 기간이 나오는데 요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쉽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정말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원칙이라고 말을 쓰기보다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칙 말고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나머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빼고 나머지 모두는 다 1년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1년이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1년. 다만 이거에 대한 기산일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가 기간 발급 같은 경우는 표현을 발급일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발급일은 저희가 기관 발급일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급일 또는 서명일이라고 말을 쓰는 것이 있거든요. 서명일은 자율 발급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산지 증명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서명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자율 발급을 말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이라고 말을 써요. 요게 일반적인 겁니다. 요거는 협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발급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서명일로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외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는데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2년짜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칠레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다 일단은 서명일부터 2년이 되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아 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일, 그러니까 자율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아시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칠레는 저희 남미가 될 것이고 캐나다 북미, 호주, 뉴질랜드는 대서양 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그 태평양 어디죠? 여기 대서양 쪽에 있다고 볼 수 맞나요? 아무튼 그쪽에. 근데 거기 다른 나라 있잖아요. 다른 지역이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거의 규정이 많이 유사합니다. 같이 근접해 있잖아요. 근접해 있어 그런지 몰라도 호주와 뉴질랜드 규정은 겹치는 게 엄청 많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4년짜리가 뭐냐면 미국이에요. 역시 땅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랫동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당장 올해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칠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최초로 맺은 FTA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처음으로 체결했던 FTA가 칠레예요, 칠레. 그 칠레는 조금 성격이 어떠냐면은 좀 뭐랄까 좀 보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가 좀 보수적인 것들이 많아요. 보수를 하는 것이 많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도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자,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로 묶을 수가 있겠죠. 북미.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서양이 될 것 같고요. 대서양 맞나요? 맞아요? 여기 얘랑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일단 이거 다 외워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원칙이 아닌 것들 중에는 맨 처음 했던 FTA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북미 쪽이랑 대서양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미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즈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4년, 유일하게 4년짜리거든요. 요거는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암기를 안 해도 되겠죠. 요거 빼고 나머지 모두 요걸로 가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급일은 기간 발급, 다음 서명일은 자율 발급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죠. 1호,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이죠. 다음 2년짜리 먼저 볼게요.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은 6호에 호주가 나와요. 호주와의 협정은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기간과 자율에 겹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혹시 축구 좋아하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원래 아시아컵 이런 거 할 때 호주가 원래 없었거든요.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같이 아시아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은 기존까지는 아시아가 아니었다가 이제는 아시아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아시아는 기관 발급, 아시아가 아닌 거는 자율 발급. 그래서 호주는 양쪽 다 걸려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호주에서 발급하는 것만 기간 발급이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표현을 쓸 때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라고 말을 써요. 요것도 바꿔내기도 하거든요. 바꿔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주 2년이고 그 밑에 보면 캐나다 2년이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체크를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다 2년짜리죠. 요거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년짜리 볼게요. 4호 보시면 미국 나와 있죠. 발급일부터 4년인데 요건 좀 특이하긴 해요. 발급일부터 4년. 원래는 서명일이 맞을 텐데 일단 발급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나머지는 모두 1년으로 되는 건데 제가 주의할 게 있어요. 어디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은 3호에 보면 페루와의 협정이라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원칙은 서명일부터 1년으로 나와 있는데 단서를 보니까 좀 다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 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1년이긴 한데요. 이게 다른 나라의 그 관세 당국의 통제 하에 거기 잠깐 머무른 게 있다고 하게 됐을 경우는 기간을 좀 더 늘려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2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쭉 내려보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9호를 가보면은 베트남과의 협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다른 거랑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기산일자를 잘 보시면 다른 거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급일이 아니거든요.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죠. 요거는 얘만 이런 거예요. 특이하죠. 이런 것들을 출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과의 협정을 발급일부터 1년 쓰면 틀린 말이에요. 발급일 다음 날부터니까 얘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12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효된 FTA를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발효된 것들은 기간 발급하고 자율 발급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라고 말을 쓰는데 표현을 1년이 아니고 12개월이라고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저희 8페이지를 볼게요. 8페이지 가서 보면 문제 8번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저희 기출문제 모음집 있잖아요. 거기 8페이지에 문제 8번. 8페이지 문제 8번에 가서 보면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게 있고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아까 제가 강조한 거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였어요. 페루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1년이고
제가 단설 좀 강조했었잖아요. 단설 나와 있는 것이 2년으로 한다고 나온 게 있던 거고 이스라엘은 12개월이거든요. 그래서 1, 2, 12 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그 전에 문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문제 7번, 6번, 5번 다 보시면 같은 유형이죠. 앞에도 4번, 3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죠. 무슨 며칠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당연히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서 보시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한 문제를 맞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항 볼게요. 원산 증명서 작성, 발급,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재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볍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1호를 보니까 원산지 증명서의 인정 범위와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호 발급 신청, 발급 절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3호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작성 방법, 절차, 기재사항, 작성 방법 등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저희 시험에 나온 건 아니어서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고 혹시라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저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들은 보통 어떤 것들이냐면은 앞에서 나와 있던 것 중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령집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좀 익숙해지고 있으면 일단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3단 법령을 봤을 때 이게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맨 끝에 있었던 건지를 좀 알고만 있어도 답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옆에 더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혹시라도 문제가 다르게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7조 가보면 이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이제 1항과 2항은 발급 주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누가 발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인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기간 발급은 아시아, 자율은 나머지, 그다음 최근에 나왔던 협정들 세 가지는 둘 다 인정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최근 나온 세 가지가 뭐냐면 RCEP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여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발급이랑 자율 발급 모두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참고로 볼게요. 제7조 1항에 10호, 11호, 12호 있죠. 밑에 세 가지. 요거 보면은 10, 11, 12에서 발급 기관이 발급한 거 써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기관 발급을 말을 하는 거죠. 일단 넘겨보시면 제2항에 나오는 것들은 자율 발급을 말을 하는 것인데 19페이지에 가서 보면 여기서 14, 15, 16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다음에 RCEP, 캄보디아 다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자율 발급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둘 다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모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는 기관 발급, 나머지 나라들은 다 자율 발급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제가 또 챙겨볼 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17페이지 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용 나오는 것 중에 예외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3호를 한번 볼게요. 3호 보기 전에 다시 왼쪽에 7조 1항을 볼게요. 7조 1항 다시 돌아와가지고 16페이지 7조 1항에 2호를 보면 EFTA가 나와 있거든요. EFTA. 근데 기간 발급이라고 나온 것이 있어요. 얘가 좀 특이한 겁니다. 원래 EFTA는 자율 발급이 맞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스위스 치즈는 기간 발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가 유명한가 봐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해준다라고 돼 있어요. 원산 증명서를. 이 예외만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예외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요런 게 있어요. 저희가
자율 발급이라고 하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작성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다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요건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인증 수출자에 한해서만 인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인증 수출자만, 그러니까 수출자 중에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협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은 자율인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EU라고 하는 것에 가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참고로 원래 영국은 EU에 있다가 탈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국의 규정도, 그러니까 지금 탈퇴가 됐기 때문에 EU에 영국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도 원래 EU에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한영 FTA 같은 경우에도 한 EU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규정 자체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어쨌든 당사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한 EU FTA하고 한영 FTA를 각각 체결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EU와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EU에 있다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한 EU와 한 영국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정하는 게 있어요. 6,000유로 이하인 경우라고 한다면 인증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유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6,000유로가 넘는 것 있잖아요.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인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가서 보면은 여기에 3호가 바로 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호. 유럽연합 당사자잖아요. 이게 바로 EU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밑에가 보면 남옥 한번 볼게요. 총 가격이 6,000유로 쭉 가보면은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수출자 적혀있죠. 6,000유로를 쭉 내려가 보시면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라고 적혀있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6,000유로 이하일 때는 모든 자가 다 된다고 말을 쓴 거고, 다시 감옥에 가서 보시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요거는 6,000유로 초과했을 때를 전제로 한 겁니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EU FTA 같은 경우는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잠깐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보통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수출을 하는 게 있다 가정해 봤을 때 처음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규모가 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때는 6,000유로가 안 넘으면 인증이랑 상관없이 다 발급할 수 있기,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고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규모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6,000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실무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의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인증 안 받아도 되니까 인증 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을 해서 보낸 게 있었는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인증 없으면 안 되니까 인증을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기억할 거는 6,000유로라고 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가서 보면은 13호에 영국이 나오는데, 영국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하고 남옥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RCEP,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자율 발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네들도 조건이 있어요. 다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시면 14호에 나오는데요. 감옥에 보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15호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써있고, 16호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정부라고 가정해 봤을 때 기간 발급을 한다는 거는 자율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못 믿겠다는 거죠. 수출자, 생산자 등을, 그러니까 수출자, 생산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판정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자율적으로 뭘 하게 만들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율적으로 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아시아 쪽은 전통적으로 기관방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후진국이 되죠, 후진국.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다 자율에 맡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게 있는데 최근에 발효됐던 FTA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뭐 아시아든 아니든 간에 다 떠나가지고 아시아 쪽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자율발급까지도 다 인정해주고 인정하는 걸로 바뀌게 된 거죠. 입장이 조금 달라지게 된 거긴 한데 아직까지는 모두 다 믿지는 못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일단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점차 바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인증받은 자만 가능할 건데 나중에 되면은 인증 안 받은 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건 안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봐야죠. 자, 지금 나왔는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까지 모두 인정되는 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저희가 할 게 뭐냐면은 수출자만 나와 있는 것을 골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작성할 때 자율발급에서 수출자만 되는 게 일부 있거든요. 그거를 골라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2항 1호에 칠레가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시죠. 수출자가 라고 써 있죠. 수출자만 인정을 한 겁니다. 생산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율발급을 하는 그 주체가 수출자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2호에 나와 있는 거는 둘 다 되는 거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써 있고 이거 체크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3호에 보시면 3호도 수출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유일하게 미국은 수입자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라고 써 있죠. 얘네만 유일하게 수입자가 들어갑니다. 유일하게요. 그 다음에 7호에 보면은 터키도 수출자만 들어가 있어요. 수출자. 네. 그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13호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1호 똑같으니까. 여기도 수출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서 보면 14호도 마찬가지인 게 수출자만 들어가 있습니다. 수출자. 그 다음에 15호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16호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수출자만 그러니까 작성이 가능한 협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다음 중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방식에서의 작성 주체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거 말고 나머지 모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8조 가보겠습니다. 시행규칙 8조에 보면 발급 기관이 나오는데,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것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간 발급을 말을 하는 것인데, 어디를 갖고 정리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어디를 볼 거냐면은, 22페이지에 11항 보시죠. 11항. RCEP라고 하는 거를 같이 볼게요. 참고로 RCEP라고 하는 것은 아세안 10개랑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해서 총 15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봤던 내용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앞에 거 안 봐도 되고. 자,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다 외우는 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포인트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디를 먼저 볼 거냐면 상무부라고 하는 거 있죠. 상무부 그러니까 발급 기관이 상무부인 것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에 보면 캄보디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보면은 미얀마가 나와요. 6호에. 그 다음에 9호에 보면은 태국이 나와 있어요. 태국.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상무부에서 발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들어갈게요. 네. 팁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집에서 이제 옷을 막 찾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는데, 제가 옷을 못 찾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짝이 난 거죠. 너 뭐 찾아? 이래가지고 저 옷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 물어봤더니, 그 칸 밑에 있대요. 칸 밑에. 그쵸. 여기 서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랍 바로 밑에, 칸 밑에 있대요. 칸 밑에,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이죠.
상무부. 이렇게 외우시죠. 칸 밑에. 네. 나도 생각해 본 건데, 아무튼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칸 밑에. 한 칸 밑에 있다. 칸 밑에. 상무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또 체크할 게 뭐냐면은 상공회의소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시험 잘 나왔었던 거라서 요거 같이 보고 갈게요. 뭐가 있는 거냐면 쭉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4호에 봤더니 라오스는 뭐 2가지긴 하지만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들어가 있게 되고요. 밑에 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호주 11호에 가서 보면 호주하고 그 다음에 14호에 뉴질랜드 모두가 상공회의소라는 게 들어가 있죠.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13호에 일본 상공회의소. 요거까지는 알고 계시죠.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도 따로 체크를 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실무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 되는데 중국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2호로 가볼게요. 12호에 가서 보면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 나와 있고 2군데입니다. 중국 해관총서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렇게 보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은 세관에서 발급하는 기관까지만 볼게요. 국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쭉 가봤더니 7호 필리핀, 그 다음에 8호를 보면은 싱가포르 나와 있죠. 7호와 8호에 세관에서 발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팁 들어가겠습니다. 팁. 자, 남자들 군대 가면은 경례 구호가 있잖아요. 필승이라고 하죠. 필승. 그쵸? 필승, 싱가포르이긴 하지만 필승으로 그려주시죠. 세관이요, 세관. 다른 거 몰라도 칸 밑에랑 필승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웬만하면 커버가 될 거예요. 요거 시험 잘 나왔던 거니까.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다 외우는 겁니다. 다 외우는 거긴 한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저희는 그걸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눈에 익혀두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만 좀 포인트를 두고 외워놓고 나머지는 좀 눈에 익혀놓고 있으면 시험에 나오더라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시험 잘 나왔던 거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가면 증명서 발급기관 의무 등으로 써 있는데 요거는 좀 시험 잘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1항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크게 좀 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차에 대한 그림을.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관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세관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세관에서 발급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세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급을 하기로 했다 가정해 볼게요.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게 먼저 필요하거든요. 발급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지정이 되고 나면은 지정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발급 기관 누가 관리하나요? 관세청에서 관리하죠. 관세청. 지정 사실을 관세청에다가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발급 기관에 대해서 지정됐다는 사실을 관리기관인 관세청에다가 지정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세청은 이걸 가지고 어디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채약 상대국에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 특정 어떤 발급 기관이 지정이 새로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발급 기관이 뭘 하는 거냐면은 발급 이제 기관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 기관은 이제 주된 업무가 이런 거겠죠.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발급 심사를 하고 발급을 하는 일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 관세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감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발급 기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감독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발급 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장부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이라고 불러요. 내가 발급했던 건에 대해서는 이 발급 내역들을 계속 기록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기록을 하고 이 내용들은 매일 1 단위로
일 단위로 이거를, 그러니까 발급 내역은 관세청에다가 일 단위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급을 했다라는 걸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관에게 신청했던 내용 중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려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반려한 사실이 있으면은 요거를 세관이 여기다가 바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알려주는 거냐면 발급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신청인이 허위로 뭔가 신청을 한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안 되면은 다른 기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알려주게 되면서 이 관세청이 다른 기관에 다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업체를 발급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보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자, 1항입니다. 자, 주체를 보면 돼요. 주체. 증명서 발급기관은 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안에 아래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죠. 그 통보했던 내용이 변경된 게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항. 관세청장은 그 통보 내용을 채약 상대호의 관세 당국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3항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하죠. 내가 지금 증명서를 발급한 게 있으면 발급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4항 보겠습니다.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 대장, 증명서의 발급 신청 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4항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급기관은 발급 신청했던 받았던 서류가 있을 때 그 서류들을 5년 동안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고, 단서에 봤더니 다만 중국은 3년만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항에 보면 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 내역을 매일 업무를 마칠 때 관세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급했던 내역들을 상급기관인 관세청에다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항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반려가 되는 거겠죠. 증명서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반려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우 관세청장은 그 사실을 다른 발급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신청했던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여기 알려줘야 관세청이 다른 기관 쪽에다가도 내용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인은 다른 데도 신청을 못하게 되겠죠. 신청을 하면 다 반려가 될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항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8항에 보면은 증명서 발급기관은 기재부 장관, 관세청장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증명서의 발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소속 직원을 우선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담당자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요게 답니다. 요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체크할 거 뭐냐면은 앞서 봤던 것 중에 보관을 하는 거 있죠. 보관 기간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년이죠. 5년 나와 있고 다만 중국만 예외로 3년으로 보관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